그래서 1장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마이크로 이코노믹 프린시플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앞서 거시경제학을 스터디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론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 또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앞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모형을 만들 때 사실 뭐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거시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모형을 만들면 되고 실제로 그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뭐 대체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 때는 미시경제학 파운데이션,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믹 프린시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 다시 말하면 미시 경제학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이론적 뭐 바탕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학 모형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가계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등장할 거예요. 뭐 정부도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기업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어떤 이론들을 배웠냐면 이제 컨슈머스 티오리에서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로 우리가 묘사를 하고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경제 주체라고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채택하는 중요한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 혹은 뭐 마이크로 이코노믹 프린시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뭐 현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소비자들과 이제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각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모형에서도 이러한 어떤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들의 의사결정의 이제 합계 혹은 aggregat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su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집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하고 그러니까 identical한 consumers 소비자들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만약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소비자 한 사람을 분석하고 기업 소비자들 숫자가 n이고 뭐 기업의 숫자가 j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셋업을 하고 이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다음에 곱하기 n을 하면 그게 전체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j를 곱하면 모든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중국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질성, 그 소비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질성은 사실 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에서도 비교적 동일한 기업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질성이라고 하는 이제 헤테로지니티는 사실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고요. 현실에서도 이런 헤테로지니티의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질성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분석 자체가 비교적 쉽지 않아서 제가 가능한 이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그때그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만일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인컴 텍스 레이트를 만약 정부가 바꾸거나 혹은 뭐 인상하거나 혹은 뭐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소득세율입니다. 인컴 텍스 레이트는 소득세율인데 소득세율을 만약에 인상하거나 뭐 인하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거시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텐데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인컴 텍스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가계니까요. 그래서 인컴 텍스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가계의 노동 공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될 테니까 이제 소비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인컴 텍스 레이트의 변화에 따른 가계의 의사결정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 전체의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도입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예상하기는, 저도 사실 뭐 부동산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계와 뭐 혹은 뭐 기업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어떤 두 학파가 있다고 시작할 때,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케인지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고전파 혹은 뭐 새 고전파, 신고전파 다 괜찮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이제 케인지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케인지언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고요. 이제 과거 케인지언의 이론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케인즈의 이론이 있고, 그렇죠? 예,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이 있고요.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자의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인즈의 이론을 정리해서 이 이론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 학파를 케인지언이라고 부릅니다. 케인지언은 사실 케인즈 학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제 한때 그랬었어요. 이제 케인지언, 케인즈가 그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살아 있을 때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학파가 생겼는데, 케인즈가 I'm not a Keynesian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케인즈는 자신의 생각하고 이 케인즈의 생각을 이론으로 정립해서 이런 학파를 만들었는데요. 케인즈 학파죠, 일종의. 케인즈 학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케인즈 학파의 학파와는 이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케인지언과 케인즈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뉴 케인지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포스트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학파도 있는데요. 거긴 비주류여서 크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제 뉴 케인지언들, 그래서 케인즈에서 케인지언이 만들어졌고 이 학파가 만들어졌고 이 이후에 이제 뉴 케인지언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 생각에 최근에 이 케인지언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케인지언이라고 한다면 뉴 케인지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파는 아시다시피 리카르도 혹은 뭐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어떤 균형, 시장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지언 이후에 한 이쯤, 한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이제 70년대 이 시기쯤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학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머니터리스트라고 하는 통화주의자들, 통화학파라고 부르는데요. 머니터리스트들이 등장하고 통화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통화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 이제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중간 시험쯤 해서 합리적 기대 이론,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합리적 기대 이론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70년대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전에 니오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그 신고전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새 고전파, 뭐 새 케인지언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우리 번역할 때는 새 케인지언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케인지언. 그다음에 이쪽은 새 고전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 클래시컬이 시기상으로는 먼저 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실물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어떤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된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이론과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된 학파를 이제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이론 중에서 그 과거에 이제 케인지언의 아이디어를 일부 도입하고 그 다음에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죠. 이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뉴 클래시컬과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학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 미국 경제학 미국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우리와는 이제 뭐 큰 사실 관련은 없지만 뭐 알아두면 재미있는 재미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두면 네, 뭐 알아두면 네. 그 대체적으로 그 예, 프레시 워터 스쿨이라고 부르고요. 프레시 워터 그 다음에 이쪽은 솔트 워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솔트 워터 스쿨과 프레시 워터 스쿨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학들이 보면 어떤 대학들은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바닷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버스턴 같은 버스턴 에어리아에 있는 학교들은 다 바닷가잖아요. 뭐 하버드나 MIT나 뭐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은 버스턴 에어리아에 있는 학교들은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은 이제 솔트 워터 스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 5대호 호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프레시 워터 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무슨 학교들이 있죠? 뭐 라체스터, 미네소타, 라체스터 이런 학교들이 미네소타, 라체스터 이런 학교들이 이제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프레시 워터 스쿨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프레시 워터 스쿨 호숫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고전파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학교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뭐 시카고라든가 뭐 미네소타, 라체스터 이런 학교들에서 고전파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그런 거시경제학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학교들 하버드, MIT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제 주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그런 거시경제학이 많이 그런 거시경제학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프레시 워터, 솔트 워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요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두 개 스쿨이 많이 이제 통합이 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떨 때는 뭐 클래시컬의 이야기들이 맞고 또 어떨 때는 또 뉴 케인지언들의 이야기가 맞고 그러니까 뭘 하나 취사 선택한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디베이트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학파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경기 안정화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는가? 경기 변동.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경기 변동이고요.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고 그 어디에서 촉발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경기 변동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을 이렇게 경기가 변동하겠죠. 이렇게 이 플럭추에이션을 사실 스무딩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트렌드 주변으로 플럭추에이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사이클을 이렇게 스무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논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경기 안정화겠죠. 경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경기 안정화가 사실 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이견은 없는데요. 이제 과거엔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할 필요가 사실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뭐냐면 어,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바로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필립스 곡선,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 안정화를 달성했을 때 거시경제 전체가 뭐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국가의 국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그러니까 웰페어가 개선되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안정화시켰을 때 경기 변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뜨렸을 때 그때 이제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채널이 사실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이 비교적 지금보다는 투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안정화를 정부가 시도할 때 상당한 시차도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뭐 재정을 집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시간이 뭐 매우 짧은 매우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막 6개월씩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차의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경기 안정화를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란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없어진 별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자, 과연 그렇다면 최근의 이슈들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금리 정책이라든가 혹은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의미 있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후 섹션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이론은 크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케인지언의 트레디션을 따르는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전파의 트레디션을 따르는 그래서 케인지언이라고 쓰면 사실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케인즈의 전통을 따르는 존 M 케인즈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어떤 아이디어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이론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그런 경기 변동 이론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사실 뭐냐면 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무리 길어도 3년 이내 몇 개월, 몇 분기에서 이제 최대 한 2, 3년 이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단기라고 해서 2, 3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개월도 단기고요. 보통 2, 3년을 넘어서게 되면 단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5년의 타임 호라이즌은 보통 이게 미디엄 런이라고 해서 중기라고 보통 부르고요. 거시경제학자들은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기로 한 12분기까지 1년이 4분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분기 정도까지를 보통 단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임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임금도 사실 가격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 변수들의 경직성이 있어서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거시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바로 케인즈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드 케인지언이라고 보통 뭐 부르기도 하는데요. 케인즈의 아이디어가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경직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경직성, 뭐 wage rigid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wage stickines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금 경직성은 이제 price stickiness, sticky pri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 경직성. 그래서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시경제 조정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그래서 가격 경직성 때문에 여러분 뭐 미시경제학에서도 배우셨을 텐데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노동시장 균형 상태보다 최저임금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노동시장의 어떤 균형 임금과 균형 노동 서비스의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보통 최저임금은 균형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이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노동시장 관련해서 제가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제학 원론 혹은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거시경제 내에서도 매크로 이코노미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수요는 이만큼 발생할 거고 수요량은 이만큼일 것이고 공급량은 이만큼이잖아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에 수요초가 익세스 디맨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높은 수준에서 이미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면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익세스 디맨드 상태가 혹은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익세스 디맨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지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이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고 정부 개입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났을 때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정책, 모니터리 팔러시, 그 다음에 피스컬 팔러시는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은 사실 또 하나 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비슷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기서 완벽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은 사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선호도 알고 있고요. 어떤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마켓 페일리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마켓 페일리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거죠.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이 항상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실패로 인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 배분이 더 나빠지는 상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government failure라고 불러요. 정부 실패죠. government failure.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실 마켓 페일리어는 사실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마켓 페일리어는 뭐 현대 경제학에서 뭐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뭐 얼마나 글쎄요. 뭐 저는 비교적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항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시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 전체의 어떤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정당화되는 것이고요.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요인, 그 다음에 실제로 웨이지나 프라이스가 정말 얼마나 스티키한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케인즈 스타일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올드 케인지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 마이크로 이코노믹 프린시플을 처음에는 갖추고 있지 못했었어요. 비교적 조금 우리는 이제 애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덕한 모형의 형태를 애덕, 약간 이제 이미 뭐랄까요? 좀 임시방편 형태의 조금 자의적이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좀 억지로 껴 맞춘 듯한 그런 형태의 이제 모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적인 파운데이션, 소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모형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사실 그게 대공황 이후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올드 케인지언의 아이디어들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실패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필립스 커브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나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인데 필립스 곡선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인트로덕션이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네거티브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될 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승할 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다른 색깔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체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이런 관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서 필립스가 이러한 데이터에서 관찰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데이터에서 관찰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거시경제학자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걸 항상 성립하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면 경기를 굉장히 과열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8%, 9% 된다고 한번 해보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이 8%, 9%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걸 낮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4%에서 5% 수준으로 낮추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희생을 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관계가 매우 퍼머넌트하게 유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드 케인지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에요. 제가 왜 신념이라고 표현했냐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높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유동성 공급을 늘리거나 혹은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율을 높게 선택을 하게 되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면서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 관계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가 퍼머넌트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주의자들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 이런 경제학자들이 통화주의자의 사실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사실이 퍼머넌트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이제 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변동 이론을 설명하는 이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실물 경기 변동이고요.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게 80년대 초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시경제학이 굉장한 어떤 반향을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사실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만들었던 그 프리스캇 에드워드 프리스캇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와 핀 키들랜드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제학자가 거시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2000년대 초 90년대 말인가요? 2000년대 초에 2000년대 중반이네요. 중반쯤에 이 두 사람이 비교적 먼 과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거시경제학은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제가 하는 거시경제학은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케인지언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시경제도 비교적 여기에서 뭐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파 경제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고요. 그 새 고전파 뉴 클래시컬들. RBC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경기를 안정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별로 효과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뭐 어떤 그 웰페어를 뭐 높이는데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RBC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고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요인들이 비교적 실물 부분의 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충격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산성 충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케인즈의 관점처럼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혹은 뭐 임금이 경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경기 안정화를 위한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이런 이론들이 소개가 되고 90년대는 사실상 이제 실물 경기 변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시기쯤에 이제 뉴 케인지언 매크로가 뭐 사실 이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RBC 이론은 사실상 이론적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가격도 좀 경직적이고요. 웨이지도 좀 경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임금도 조금 경직적이고 실질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좀 경직적이에요. 가격도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제품은 뭐 시시각각으로 가격이 바뀌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뭐한 시시각각은 아니지만 뭐 한 달 혹은 뭐 두어 달의 빈도를 갖고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뭐 2년, 3년 혹은 5년, 10년 사이에도 가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들도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 사실상 그렇게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다라고 전제할 만한 근거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가격은 좀 경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뉴 케인지언들은 기존의 이제 RBC 이론을 조금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경직적일 때, 그 다음에 임금이 경직적일 때, 그럴 때 이제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비교적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뉴 케인지언들의 접근 방법은 수요에서 공급으로 가는 형태고요. 고전파 경제학자들, 뉴 클래시컬들은 공급에서 수요로 가는 그런 다른 좀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